영화 가여운 것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신작인데요. 베니스 영화제의 사실상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수상작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영화제에서 다양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고 있는 수작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인 바프타에서 주인공 벨라 역의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TMI지만 해당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은 오펜하이머가 차지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여운 것들을 제외하고 란티모스의 작품은 3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송곳니, 더 랍스터, 그리고 킬링 디어까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3편 모두 좋았고요. 신비로우면서도 괴랄한 그의 세계는 언제나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란티모스의 세계를 통과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창작자가 조물주가 되어 거대한 랩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감흥이 그것입니다. 실제와 판타지가 교차하는 세계에 캐릭터들을 풀어놓고 관찰하는 일종의 실험 같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또한 그 안에는 특별하고 꽤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여운 것들의 백스트하우스와 송곳니의 저택, 두 곳 모두 아버지의 통제하에 자녀들은 사실상 외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송곳니와 가여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곳니가 아버지가 세운 세계를 붕괴시키는 영화라면 가여운 것들은 아버지가 세운 세계를 붕괴시킨 뒤 그 자리를 여성의 세계로 채우는 영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가여운 것들은 또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는 란티모스 필모의 변곡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다음 행보를 봐야 더욱 명확해지겠지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여운 것들을 좋았습니다. 제가 만난 4편 중에서는 란티모스의 최고작인 것 같고요. 현 시점 올해 만난 영화들 중 개인적인 최고작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란티모스 같은 맥시멀리스트의 영화는 맥시멀해지면 맥시멀해질수록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과잉이어서 좋았습니다. 아마도 가여운 것들의 주요 골자는 기존 세계의 폐기, 새로운 세계의 잉태인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 녹아있는 풍부한 비유, 상징들을 경유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여운 것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hy keep it in my mouth if it is revolting? I must go punch that baby. We must experience everything, not just the good. 앞서 언급드렸듯 저에게 가여운 것들은 기존 세계를 붕괴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영화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세계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2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남성 중심의 세상. 일단 백스터하우스의 면면이 그렇습니다. 백스터와 벨라는 사실상 부녀지간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는 그녀를 집에 가둬놓고 자신의 통제하에 실험 및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노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죠. 그의 이런 면모에 대해 악랄하게 말하면 여성을 소유물로 전락시킨 남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벨라의 빅토리아 시절 남편인 알피는 소유물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죠. 이러한 여성에 대한 제약은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알피는 돌아온 아내를 완전 구속하기 위해 음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계획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원흉이라는 듯 말하기도 하고요. 백스터의 경우에도 알피만큼 폭압적이지 않을 뿐 벨라의 성욕을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비유가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해부를 하던 중 옆에 있던 벨라가 메스를 들더니 불인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스터가 벨라는 시체에만 가능해 라고 답을 하자 그녀는 시체로 향하죠. 직후 다소 해괴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벨라는 축 늘어진 시체의 페니스를 만지더니 메스로 얼굴을 여러 번 쑤십니다. 저는 그녀의 행위에서 삽입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고요. 벨라 기저의 왕성한 성욕에 대한 비유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알피는 음핵 수술을 위해 마취제를 사용해 벨라를 재우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백스터가 마취 안에 벨라를 기절시킬 때 사용한 성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알피와 백스터는 사실상 공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알피와 벨라는 부부관계이면서 동시에 부녀관계일 텐데요. 왜냐하면 벨라의 뇌는 알피 빅토리아의 딸의 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의 빅토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알피의 친딸이라는 설명은 없지만 아무튼 백스터와 알피는 벨라의 아버지라는 점에서도 교집합이 있는 것이죠. 즉 가여운 것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캐릭터만 조금 다를 뿐 힘없고 다정한 아버지와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모두 여성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식은 작품 속에 묘사된 세계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란티모스가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염두에 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가여운 것들을 다소 헐겁게 정리해보면요. 이 작품은 기존 세계의 질서는 남성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 세계가 품은 모순과 문제점을 블랙 코미디적 방식으로 드러내며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여성 중심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의사 아버지 백스터가 죽자 딸인 벨라가 의사가 되어 백스터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도 동일한 계를 갖는 설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벨라가 떠나기 위해 짐을 싸자 맥스가 들어와서 말리죠. 그러나 그는 마취제에 의해 기절하게 됩니다. 일어나 보니 벨라는 이미 떠났고요. 백스터는 와인을 마시다 취해 누워 있습니다. 맥스 역시 힘이 빠진 듯 그 옆에 같이 드러눕죠. 저에게는 여성이 떠난 뒤 기립의 힘을 잃은 남성들이라는 표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보다 직접적인 대사도 있는데요. 벨라와 덩컨의 여정 초반, 그들은 매일같이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누고요. 덩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밤기술 좋은 남자는 없다. 이윽고 벨라가 좀 더 하자고 하니 덩컨은 벌써 3번을 했다면서 넉다운 되어버리죠. 벨라는 힘이 남는지 호텔 밖을 나가 리스본을 구경합니다. 말인즉슨 성적 능력의 피지컬적 부분에서도 남성은 여성에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 의거한다면 말이죠. 조금 더 파보면요. 왕년에 잘나가는 바람둥이였던 덩컨은 벨라가 조금씩 변해가자 과거 자신이 질렸던 연인들과 똑같아진다며 실증을 내는데요. 결국 목을 매며 질척거리는 쪽은 덩컨입니다. 여정이 흐를수록 둘의 위상은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벨라의 여정은 남성들의 세계로부터의 탈출,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해방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TMI인데요. 저에게 이렇게 로드무비를 통한 여성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아리에스터의 근작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가여운 것들과 유사한 주제를 남성을 중심으로 정립한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여운 것들은 빅토리아의 자살로 시작됩니다. 추정컨대 그녀는 남편 알피의 구속 때문에 숨이 막혀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리스본의 어느 건물 옥상에서 벨라가 갑자기 구토를 한 것도 아마 빅토리아 시절 옥상에서의 비극이 몸으로 발현된 것이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벨라와 덩컨이 여행을 약속한 장소가 바로 맥스터하우스의 옥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압으로 인해 옥상에서 추락했던 여성이 본격적으로 욕망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여행의 결정을 옥상에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성의 속박으로 인해 여성이 추락한 아래의 세상은 결국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위상차는 배에서 덩컨이 노인을 집어던지려고 했던 바다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벨라가 목도하고 충격을 받았던 알렉산드리아의 빈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저 아래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목격하게 만든 것도 남성인 해리였죠. 이런 예도 재밌는데요. 덩컨과 벨라 커플의 여행은 덩컨의 돈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이 뒤바뀌는 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파리부터겠죠. 왜냐하면 벨라가 사창가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요. 돈을 경유한 남녀의 역할이 바뀐 이후 벨라가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아래에 덩컨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을 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남녀의 위상이 본격적으로 교환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다소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핵심은 저에게 가여운 것들은 남성 중심 세상을 전복시키는 작품처럼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작품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서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가여운 것들은 기독교 세계관 역시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스터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의 풀네임은 갓윈 백스터입니다. 벨라는 그를 갓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죠. 갓윈은 직역하면 하나님이 승리한다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갓이라 불리는 이가 아버지에 의해 온몸이 난도질 당한 상태고요. 심지어 성기능이 불능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식사를 할 때마다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포 같은 것을 뿜는데요. 이것은 역시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이런저런 실험을 하면서 소화기관 관련된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통원해 트림가스 같은 것을 분출시키는 것이겠죠.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백스터의 이런 모습은 어류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뻐끔거리는 형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두 이미지 때문입니다. 가여운 것들은 막에서 막으로 넘어갈 때마다 벨라를 중심으로 한 묘한 사파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그녀가 생선을 타고 가는 그림이 있었죠. 또한 크레딧이 올라갈 때 여러 조형물들과 그림들이 한 컷씩 등장합니다. 이 중 어류의 형상을 한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저의 뇌에서는 이 두 이미지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백스터의 모습과 포개지더라고요. 제 추정이 맞다면 란티모스는 갓을 어류로 치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백스터가 갓이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파보면요. 저에게는 맥스와 벨라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비유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아담에게 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류의 원죄가 시작됩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요. 둘 사이에 잉태된 자녀들로부터 인류가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여운 것들의 하와인 벨라는 과일로 자위 행위를 하고요. 맥스와 벨라는 결국 단 한 번의
섹스도 하지 못합니다. 둘 사이에 배태되는 생명은 전무하죠. 심지어 드디어 둘이 십자가 앞에서 결혼을 맹세하는 바로 그 순간 RP가 나타나 어그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RP에게는 염소의 뇌가 이식되는데요. 조금 무리하게 밀고 나가면 저는 성경 속 대속의 주체였던 어린 양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여운 것들은 남성 중심의 세상과 더불어 카톨릭의 역사 역시도 완전히 전복하는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A degradation, Shall we sing? horror, sadness, Bella! then we can know the world. 아마도 가야한 것들을 이루는 핵심 중 하나는 벨라의 로드무비일 것입니다. 그리고 로드무비는 필연적으로 성장 영화겠죠.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키워드를 경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 혹은 미로. 여정의 중간중간 벨라가 굴을 탐구하는 장면들이 놓여 있는데요. 리스본에서 잠든 덩컨을 뒤로 한 채 호텔 주변을 거닐 때 벨라는 한 여인의 노래 소리를 홀린 듯 따라가 미로처럼 되어 있는 마을을 탐험합니다. 다음은 배. 역시 잠이 든 덩컨을 내버려 두고는 선실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녀는 마치 굴처럼 직조된 배의 면면을 돌아다닙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굴 형식으로 된 마을을 목격하고요. 파리에서는 사창가의 매운굴로 들어가죠.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굴이 그녀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미로는 에어리언에서 다루는 우주선과 유사하지는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미로 같은 우주선으로 난입한 외계 생명체라는 에어리언의 주된 이야기를 리플리의 모체를 경유한 비유 혹은 여성에게 밀고 들어오는 페니스 공포 등으로 해석하는 비평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착안해서 생각해본다면 굴을 탐구하는 벨라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탐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은유는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시 성장의 과정인 것이죠. 다음은 화면의 형식입니다. 벨라가 여행을 하며 점점 성장해 나갈 때 화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변곡합니다. 먼저 흑백이 컬러로 바뀌죠. 그녀가 성장할수록 세상에는 색이 입혀집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성 중심의 세계가 흑백 이분법의 세계였다면 그것을 탈피한 세계는 다채로운 컬러의 세계다라고 말이죠. 다음은 화면의 레이아웃인데요. 초반부의 화면은 마치 왕가의 작품들처럼 극단적으로 휘어 있습니다. 끝에 다다를수록 점점 정상 프레임으로 복귀하죠. 이전 세계가 왜곡의 세계였다면 성장의 끝자락에는 인간의 시야와 가장 흡사한 바로 기립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의 중간중간 누군가가 훔쳐보는 듯한 동그란 원 형식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에게는 남성 중심 세계가 주는 폐쇄에 대한 표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심장입니다. 영화의 오프닝, 가야한 것들의 오프닝은 킬링 디어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 장기와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심장이 화면에 나타난다는 지점입니다. 심장 형상 직후 벨라의 모습으로 쇼트는 전환되는데요. 저에게는 심장의 면면과 벨라의 옷 상단이 공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벨라와 심장을 일치시키기 위한 분명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렉스터는 해부학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이 없으면 다른 장기들은 무용하다는 발언. 이 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벨라는 심장의 공식을 끌고 온다면 렉스터의 워딩에 대해 이렇게 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벨라가 없으면 그녀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의미해진다라고 말이죠. 한 발 더 들어가 이를 이 작품의 주제와 결부해서 일반화시킨다면 결국 가여운 것들은 여성이 없으면 남성들은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파보면요. 심장을 제외한 장기들을 각자 제 역할만을 충실히 하는 일종의 파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남성은 파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가여운 것들의 초반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렉스하우스는 파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벨라가 치는 피아노는 멜로디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제각각 따로 노는 파열음에 가깝고요. 그녀는 접시를 조각나도록 바닥에 깨부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백스터의 얼굴이 상처들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성 중심의 세계를 묘사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통해 란티모스가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작을 연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정말로 성사가 된 것인지는 저는 아직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꼭 그 작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작품이 되었든 그의 다음 영화가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가여운 것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란티모스가 아버지의 세계를 붕괴시키는 데 열중했다면 가여운 것들의 란티모스는 아버지의 세계를 붕괴시킨 뒤에 그 자리를 여성의 세계로 채운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성! 와, 너다.